안녕하세요, 송재호입니다. 이번 편은 이기는 구단의 9가지 특징,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미 말씀드렸었죠. 이기는 팀에는 공통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구단의 치밀한 전략과 준비, 그리고 이타적인 선수들의 구성, 이런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당연히 뛰어난 리더십도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미국 프로스포츠 감독은요, 헤드코치라고 합니다. 우리의 분명히 감독 자리지만 코치라 명칭이 들어간 헤드코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만 매니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가장 많은 경기 그리고 긴 시간을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단순하게 그때그때 번트, 치고 달리기 이런 작전 구사를 떠나서요. 선수들의 능력에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자신의 자원, 즉 선수들을 휴먼 리소스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측면에서 이기는 구단의 특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소입니다. 팀의 일부가 되어라. NBA 농구, 정말 NBA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마이클 조던을 저는 개인적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이클 조던이 이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재능은 경기를 이기게 하지만 팀워크와 이해력은 우승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의 경기 내가 잘하거나 내 동료 선수가 맹활약을 펼쳐서 그 경기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즌, 하나의 시즌을 봤을 때는 그런 단순하게 한두 선수의 활약만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는 분명히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는 조던의 얘기가 정말 와서 닿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메이저리그 예를 하나 더 드릴까요? 98년부터 2000년까지 월드시리즈 3연패 했던 뉴욕 양키스. 근데 이 뉴욕 양키스의 선수들 중에서 그 당시 3년 동안 우승할 당시에 성적상을 쭉 훑어보잖아요. 그러면 두드러진 선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코어4라고 불렀습니다. 중심이 되는 4인방의 선수가 있어요. 마리아노 리베라 같은 선수도 있고요. 데릭 지터 같은 선수도 있었고요. 이런 선수들이 팀을 하나로 철저하게 뭉치게 했고요. 그 결과는 연속된 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론 과거에 비해서 연봉이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오클랜드는 그렇게 빅마켓 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특유의 클럽하우스 분위기가 있었어요. 젊은 선수들의 위주로 팀을 꾸리다 보니까 특히 총각 선수들, 제가 룸메이트여서 같이 살거든요. 사는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선수들 간에 끈끈한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전력,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는 좀 그런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무 많은 선수의 교체, 선수의 이동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우리가 이 팀에 얼마나 머무를지 모르겠어. 한마디로 팀에 대한 로열티도 사라지고 선수들 간의 그런 끈끈한 연대감도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그 팀만의 그 독특한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섯 번째는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하라. 야구에 보면요, 용어 중에서 재밌는 용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보네드 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당연히 우리 사람 머리에는 뼈가 있겠죠. 근데 뼈로만 머리가 이루어졌다. 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경기를 그르치는 그런 정신적인 실수를 보네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2000년도 디비전 시리즈에서 오클랜드는 한 경기만 이기면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점 승부차로 막 아슬아슬 경기하고 있는데요. 상대팀은 거함 뉴욕 양키스였어요. 여기서 주자가 있었고 오클랜드에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주자가 정신없이 질주하면서 홈으로 뛰어들었는데 정말 당황을 한 양키스는요. 홈으로 중계 플레이가 펼쳐졌지만 그 공이 엉뚱한 곳으로 빠지게 돼요. 하지만 양키스의 유격수 데릭 지터가 본인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 엉뚱하게 포수 뒤쪽에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잡아서 포수에게 토스를 해주고
홈에서 태그아웃이 되면서 승부가 갈리고 말아요. 자, 이런 부분, 순간적인 판단과 그런 재치, 생각이 팀의 운명을 바꾸고 결국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변칙 플레이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순간적인 판단이 그만큼 중요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팀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7번째,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 야구 즐겨보시는 분들은 뭐 해설자분들도 그렇고요. 야구 보면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야수건, 타자건, 심지어 구장을 찾아서 경기를 보고 계신 팬분들까지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있는 거죠. 야구는 공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투수의 손에서 공을 타자에게 던짐으로 해서 그 한 플레이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50km가 웃도는 타구 내지는 투구에서 눈을 떼게 되면요. 본인의 안전, 지켜보는 팬들의 안전, 일단 안전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선수들 플레이로 한정됐을 때는 실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동체 시력이란 말 쓰잖아요. 타자들 일반적으로 150km 정도의 공이면은 포수의 밑까지 들어오는데 0.3초가 살짝 넘게 걸리거든요. 그 정말 순간 찰나입니다. 우리들이 눈 깜빡할 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그런 눈 깜빡할 사이에 내가 눈도 깜짝하면은 그 공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자들 느린 그림으로 타자들이 공을 기다리는 모습 보시게 되면은 눈이 커지고요. 눈이 커지고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 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찰나, 그 순간에 내가 얼마만큼 강한 집중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이게 기업이건 팀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 내가 포커싱을 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구에서 제가 공을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공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내 목표를 잃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력을 잃지 말라는 것이 또 하나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시애틀의 강타자, 또 그리고 추신수 선수도 이 방법을 즐겨 쓰는데요. 배팅 머신, 그러니까 공을 쏴주는 피칭 머신에서 공을 240km 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그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 테니스 공 노란색이잖아요. 거기에 숫자를 매직으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맞춰요. 내가 그 공을 몇 개를 맞출 수 있는지 이러면서 본인이 동체 시력을 훈련하는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스타가 됐거든요. 이거는 내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키우기 위한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한마디로 목표에 대한 포커스를 잃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수비수가 없는 곳으로 공을 보내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메이저리그 초창기에 강타자였던 윌리 킬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너무 타율이 높아요. 안타를 많이 쳐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타를 잘 치냐고. 그랬더니 이 선수가 담담하게 수비수 없는 곳으로 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이 작은 공, 이 주먹만한 작은 공이 150km의 또 변화를 일으키면서 들어옵니다. 그거를 둥근 배트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대 수비의 움직임, 그런 포맷을 읽고요. 또 내가 넓은 공간을 이용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수비 시프트. 내가 당겨치는 타자야? 내야수를 쫙 반대로 이동했어요. 한쪽 공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번틀대거나 밀어치면서 내가 안타를 쌓아나가는 팀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하고 통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서요. 상대방 약점이 없는 존재는 없겠죠. 약점 그리고 빈 곳을 빠르게 파악하고요. 그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는 건 결코 비겁한 게 아니죠. 이거는 내가 그만큼 상대방 분석을 하고 내가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강한 상대도요.
약점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실투를 놓치지 말라. 추신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들, 그러니까 팀의 1, 2선발급 되면은 자기가 한 타석을 상대하는데 실투라는 공, 투수의 공이 실수로 본인이 원치 않은 곳에 들어오는 경우가 한 번 정도밖에 없다. 내가 그 공을 놓쳤을 때 그 타석은 범타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실수를 내가 역용할 수 있는 부분, 하지만 그 실수가 어떤 분들은 실수가 일어난지도 모르거나 또는 그 실수가 있는 걸 인지를 해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야구의 입장에서 타자의 입장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인 사회 경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일부러 실수를 내가 고의적으로 유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약점, 또 그쪽에서도 프로세싱을 하다가 그런 실수가 벌어졌을 때 내가 그걸 놓치지 않는 부분, 그렇다면은 글쎄요, 나한테 추운 겨울은 아마 피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실수를 범했을 때 상대방이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오면서 나를 어려운 그런 시간으로 또는 어려운 공간으로 몰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와의 라이벌, 상대팀이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면 더더욱 이런 실수는 치명적이다. 야구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큰 대회 중요할수록 수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나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내가 방어적인 입장일 때도 이런 실수를 남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조금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 상대방의 실수를 놓치지 말라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는 구단의 9가지 특징, 그 두 번째 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